내 약혼녀 윤서아였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그 끝은 거실 한가운데에 겁에 질려 서 있는 한 소녀를 향해 있었다. 누구냐고 물었어, 박진우 씨. 당신 집에, 우리 집에 이런 천한 애를 왜 들인 거냐고. 소녀. 강미소. 낡은 스웨터에 헐렁한 면바지를 입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골 소녀. 스와야, 그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이었다. 짝! 공기를 찢는 소리와 함께 미소의 고개가 돌아갔다. 서아가 망설임 없이 소녀의 뺨을 내리친 것이다. 미소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저 붉어지는 뺨을 감싸 쥐었을 뿐 그 두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 대신 이상한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내 약혼식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거울 앞에 서 있다. 나는 박진우. 45. 사람들은 나를 JW 아키텍스의 박 대표라고 부른다. 어떤 이들은 총수라는 거창한 호칭을 붙이기도 한다. 내 이름 앞에는 늘 성공한, 냉철한, 완벽한 같은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펜트하우스에 혼자 산다. 150평이 넘는 공간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어떤 물건도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차갑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 오늘 저녁 나는 이 집만큼이나 완벽하게 차가운 여자와 약혼식을 올린다. 거울 속에 나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다. 넥타이는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았다. 내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의 포커페이스라고 불렀고 나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했다. 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경멸하도록 훈련받았다. 윤서아. 태양그룹의 외동딸. 35. 그녀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야망이 넘친다. 그녀는 내게 완벽한 파트너다. 우리는 서로의 배경과 능력,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이 결혼을 결정했다. 우리 사이에는 격정적인 사랑이나 뜨거운 욕망 대신 차가운 계산과 명확한 합의가 존재했다. 우리의 결혼은 두 기업의 합병과도 같았다. 완벽한 계약이었다. 나는 이 완벽한 삶에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기만해왔다. 이혼 후 몇 년간 나는 일에만 몰두했다. 성공은 나에게 마약과도 같았다. 더 높은 빌딩, 더 큰 계약, 더 많은 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룬 지금 내 가슴 속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이 텅 빈 펜트하우스처럼 서아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아니, 그녀는 애초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박진우의 아내라는 타이틀과 그로 인해 얻게 될 사회적 지위, 그리고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나올 시너지뿐이었다. 나 역시 그녀에게서 아내로서의 따뜻함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약혼식, 그리고 2달 뒤에 결혼식까지, 어젯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것은 잘 다려진 셔츠가 아니었다. 뺨을 맞고도 울지 않던 그 무표정한 소녀의 눈망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경멸로 가득 찬 내 약혼녀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짝 하는 그 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지워야 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내 인생의 또 다른 완벽한 계약이 성사되는 날이다. 사소한 감정의 동요나 예상치 못한 변수 따위는 용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장이 이상하게도 차갑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하게,
아주 불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완벽하게 정돈된 이 집에 이물질이 끼어든 것처럼. 어젯밤에 그 소란이 있기 전까지 내 삶은 완벽하게 짜인 알고리즘과 같았다. 매일 아침 5시 정각.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비서가 아닌 스위스제 기계식 시계의 정직한 알람 소리에 잠을 깬다. 커튼이 자동으로 걷히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다. 차가운 도시의 풍경. 나는 저 풍경을 만들기 위해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쳤다. 샤워를 하고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수트를 입는다. 아침 식사는 간단한 에스프레소 한 잔. 설탕이나 우유는 넣지 않는다. 쓴맛이 정신을 깨운다.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오르면 태블릿 PC가 그날의 일정과 보고서로 나를 맞이한다. 이사회, 설계 프레젠테이션,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 그리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사교를 위한 저녁 식사. 내 하루에는 1분의 오차도, 감정이라는 변수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사무실에서 나는 박 대표다.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나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농담을 건넨 적이 없다.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요구했다.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믿었다. 윤서아와의 관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우리는 데이트라고 불리는 것을 하긴 했다. 하지만 우리의 데이트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고 대화의 주제는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약혼식 하객 리스트에서 김 의원은 빼는 게 좋겠어요. 요즘 평판이 안 좋아. 결혼 후에 우리가 합병할 회사의 지분 구조는 확인했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바쉐론 콘스탄틴 컬렉션 봤어요? 우리 커플 시계로 어때요? 서아는 내게 피곤하냐고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내 기분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박진우의 아내라는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 걸맞은 완벽한 이미지뿐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이 펜트하우스에 들른 적이 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내가 유일하게 아끼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작은 풍경화 앞에서 미간을 찌푸렸다. 진우 씨, 이 그림은 좀 감상적이네요. 우리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요. 결혼하면 이런 건 치우는 게 좋겠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 집은 차가워야 했다. 감상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그리고 이 집 너무 텅 비었어. 그녀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 말 역시 맞았다. 이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서아가 말하는 채움은 이탈리아제 대리석 테이블이나 독일제 조명 같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이 공간을 더 비싸고 차가운 물건들로 채우고 싶어 했다. 나는 그것이 내가 느끼는 공허함을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완벽한 삶이었다. 밤늦게 사교 모임에서 돌아와 이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축배를 들고 성공을 이야기하다가 돌아온 집. 현관 센서 등이 기계적으로 켜지고 내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거대한 공간.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의 주인이 아니라 죄수였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후 나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렸다. 사랑, 감정, 온기 같은 것들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나를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되는 기계로 만들었다. 하지만 기계도 닳는 법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몰랐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감흥이 없었다. 나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어젯밤의 소동이 있기 불과 며칠 전 나는 또 다른 지루한 만찬에 참석해 있었다.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아첨의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권했다. 나는 그들 속에서 완벽한 박 대표를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진심으로 슬퍼해 줄까? 서아는 아마도 합병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가장 먼저 걱정할 것이다. 나는 내 완벽한 삶 속에서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라는 사람은 보지 않았다. 그저 내 직함과 재산만을 볼 뿐이었다. 그리고 나조차도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 그 지독한 공허함,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모든 것의 균열은 그 공허함을 억누르지 못한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충동에서 시작되었다. 약혼식을 일주일 앞둔 주말이었다. 내 공식 일정표에는 태양그룹 임원진 골프 회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비서에게 거짓말을 했다. 양평에 새로 추진 중인 리조트 부지 실사를 가야겠다고. 대표님, 오늘은 기사도 쉬는 날이고 날씨도 내가 직접 운전하지. 나는 비서의 말을 잘랐다. 기사를 대동하지 않는 것, 정해진 일정을 무시하는 것.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나는 직접 차를 몰았다. 검은색 세단이 한강변을 벗어나 교외로 빠져나갈수록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사실 그날은 죽은 첫 아내, 은주의 기일이었다. 서아는 물론이고 내 비서조차 모르는 날이었다. 은주가 죽고 나는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지워버렸다. 그녀의 사진, 그녀가 쓰던 물건들,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나 자신까지도.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의 감상 따위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매년 이날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기계 속의 유령처럼 양평의 작은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만이 내가 잠시나마 박진우 대표가 아닌 그냥 박진우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서아와의 결혼이 다가올수록 은주에 대한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나를 괴롭혔다. 어쩌면 나는 내 완벽한 계약 결혼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추모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비석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빗방울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지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라디오에서는 호우 경보를 알리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도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흙탕물을 거세게 튀기며 내 차를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당황해서 핸들을 급히 꺾었다. 긱! 차가 빗물에 젖은 노면 위에서 미끄러졌다. 타이어가 헛도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갓길 쪽으로 심하게 쏠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다. 앞바퀴가 얕은 도랑에 빠진 것 같았다. 시동이 꺼졌다.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엔진은 으르렁거릴 뿐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메시지만 떴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내 세계에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박진우가 시골길 도랑에 빠진 차 안에서 폭우에 갇혀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차 안은 점점 한기가 돌았다. 이대로 밤을 새울 수는 없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비싼 이탈리아제 수트가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들었다. 수제 구두는 진흙탕에 빠져 엉망이 되었다. 내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조난당한 생쥐꼴이었다. 비를 맞으며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낡고 허름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양평 식당. 간판에 불은 반쯤 꺼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을 법한 그런 곳. 망설일 여유도 없었다. 나는 덜거덕거리는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오래된 풍경 소리와 함께 훅 하고 따뜻한 김이 얼굴에 끼얹혔다. 눅눅한 나무 냄새와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 소녀를 만났다. 식당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늙은 주인 할머니가 텔레비전 앞에 졸고 있었고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작은 가게였다. 저기요. 내가 젖은 수투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말하자 주방 안쪽에서 한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 애였다. 강미소. 20서너쯤 되었을까. 화장기 하나 없는 앳된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낡았지만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내 꼴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차렸다. 어미, 웬일이야. 비를 쫄딱 맞으셨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나 호기심 대신 그저 빗속에 갇힌 사람에 대한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서울에서라면 내 차가 무엇인지, 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부터 훑어봤을 테지만 이 소녀는 그저 내가 추운 사람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잠시만요.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곧 마른 수건 한 장을 들고 나왔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햇볕에 잘 말린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다. 이걸로 우선 좀 닦으세요. 나는 얼떨떨하게 수건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빗물에 마비되었던 얼굴이 따뜻한 면의 감촉에 서서히 녹아내렸다. 내가 머리를 닦는 동안 소녀는 재빨리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날씨에 차가 고장 나셨나 봐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 대신 여기서 뭐 파는 게 있소? 라는 퉁명스러운 질문이 튀어나왔다. 평생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의 오만함이었다. 소녀는 내 말투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지금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따뜻한 묵국 좀 있는데 그거라도 끓여 드릴까요? 묵국. 내가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먹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내 식단은 스테이크, 푸아그라 혹은 비싼 일식 코스 요리 따위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달그락거렸다. 곧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식당 안을 채웠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하나와 낡은 쟁반에 담긴 깍두기,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놓였다. 별건 아니지만 우선 몸 좀 녹이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맑은 국물에 무와 파가 전부인 아주 단순한 음식이었다.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나는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기였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차려준 따뜻한 식사의 기억이었다. 나는 말없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허름한 식당, 낡은 뚝배기, 젖은 수트. 모든 것이 내 완벽한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주인 할머니가 잠에서 깼는지 소녀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숟가락질을 잠시 멈췄다. 미소야, 네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면서. 이 굳은 날에 어딜 가려고? 보증금 뺄 돈은 구했어? 방이라도 구해놓고 나가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써 씩씩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어떻게든 되겠죠.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에휴, 딱 한 것. 시골집 빚 때문에 서울 와서 그 고생을 하는데
이놈의 비는 그치지도 않네. 오늘 밤은 어쩌려고 그래. 잘 되는 있고? 그럼요. 걱정 마세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오늘 직장을 잃었고 이 폭풍우 속에 당장 갈 곳조차 없는 신세였다. 나는 방금 내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밥을 끓여준 저 소녀가 실은 나보다 훨씬 더 절박한 조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국밥 그릇을 비웠다. 땀이 맺히면서 한기가 완전히 가셨다. 창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갈 방법은 요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안에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던 충동적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나는 계산대로 걸어가 지갑을 꺼냈다. 두꺼운 지갑에는 5만 웡원 지폐가 가득했다. 나는 그중 몇 장을 꺼내려다 문득 내 앞에 서 있는 소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갈 곳이 없다는 말을 엿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구걸이나 동정을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묵묵히 자신의 불행을 감당하려는 꿋꿋함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동정이 아니라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기, 내가 소녀를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서울에서 일할 생각 없소? 미소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내 집에 사람이 필요하오. 임시로. 집안일 좀 돌보고 식사 준비 좀 해줄 사람. 이것은 내 인생 20년 만에 가장 즉흥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이었다. 나는 박진우 대표였다. 사람을 뽑을 때는 비서실을 통해 수십 개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친다. 그런데 지금 나는 빗속에서 우연히 만난 이름도 모르는 소녀에게 내 집안일을 맡기겠다고 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저 그 따뜻한 묵국을 내일 아침에도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이 차가운 폭우 속으로 소녀를 다시 내보낼 만큼 내 심장이 완전히 돌덩이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신원 보증도 그런 건 필요 없고 월급은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어. 숙식 제공하고. 나는 명함을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고 만약 마음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시오. 이 근처에 호텔이 어디요? 주인 할머니가 근처의 작은 모텔을 알려주었다. 나는 국밥값으로 5만 원짜리 한 장을 내려놓고 식당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다. 나는 레카차를 불러 차를 수리 맡기고 엉망이 된 몰골로 모텔에서 체크아웃했다. 스마트폰 전원이 켜지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서아와 비서실, 그리고 태양그룹의 임원들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대신 어제 그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다. 주인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거기 어제 일하던 아가씨 좀 바꿔주시오. 미소? 걔 아침 일찍 짐 싸서 나갔는데 서울 간다고 웬 남자가 명함 줬다고. 나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자문했다. 윤서아, 약혼식, 합병, 내 완벽한 계획에 강미소라는 정체불명의 변수가 끼어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순한 고용이라고 측은지심에 불과하다고 되뇌었다.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에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인터폰을 확인했을 때 화면 속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미소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세요. 미소는 현관에 들어서는 것조차 망설였다. 굽이 다른 낡은 운동화가 값비싼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따라와요. 나는 그녀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지만 아마 그녀가 살던 시골집 안방보다 클 것이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면 돼요. 필요한 건 저기 비서실에 연락하면 가져다 줄 거요. 미소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그녀는 그 풍경에 압도당한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 대표님. 그녀가 내 명함을 보고 직함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건가요? 내가 하라고 했소. 대신 내일 아침부터는 식사 준비를 좀 해줘야겠어. 네, 뭐든지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작은 보따리에서는 어제 식당에서 맡았던 눅눅하지만 정겨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그날 저녁 나는 서아와의 약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지루한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나왔지만 나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내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그 이질적인 온기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 소녀는 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얼음성에 들어온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다시 밤, 나는 자정이 다졌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아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는 축하식을 빙자한 또 다른 비즈니스 모임이었습니다. 오가는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 후의 손잡이와 구성에 대한 측면 조사 전뿐이었습니다. 머리가 고정되었습니다. 동양인 윈윈을 마셨지만 마치 쓰디 쓴 약을 전자문을 풀자 무거운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얼었다. 집안 공기가 달랐어요. 매일같이 공허한 냄새, 차가운 금속 냄새, 값비싼 가죽 냄새, 유리 세정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다른 향기가 났다. 따뜻하고 흙냄새 같은 음식 냄새. 나는 넥타이를 풀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주방 조명은 제가 평소 사용하던 청백색 LED가 아닌 은은한 노란색 조명이었어요. 미소는 내가 버린 티셔츠, 아마 버린 듯을 입고 부엌 조리대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아, 대표님, 돌아오셨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내 거대한 대리석 식탁을 바라보았다. 12명은 앉을 수 있는 그 식탁 위에는 작고 소박한 음식 쟁반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한 그릇과 밥,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반찬들이었다. 저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서 저녁을 준비해 뒀어요. 혹시 아직 안 드셨을까봐 식었을 거예요. 바로 데워 드릴게. 그녀는 수프를 집으려고 더듬거렸다. 내 일정상 저녁은 집에서 안 먹어. 설령 먹는다 해도 영양사가 만들어준 닭가슴살 샐러드일 거야. 옷 모양 유지를 위해서. 서아는 항상 우리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미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네, 바로 치울게요. 아니요, 다시 들 필요 없어요. 나는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바디에 걸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의자를 빼내 앉았다. 미소는 멍하니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간장국,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련한 추억의 냄새, 성공에 집착하기 전 옛집의 냄새였다. 한 숟가락 떠먹었다. 섬세한 요리는 아니었다. 짜고 진하고 진짜였다. 그 식당의 무국처럼 순간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팠다. 나는 먹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없이. 마치 몇 년 동안 굶주린 것처럼 먹었다. 이 호사스럽고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처음으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를 울려 퍼뜨렸다. 미소는 내 옆에 서서 걱정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반 그릇을 비우고 고개를 들었다. 서울에는 왜 오셨어요?
내 목소리는 메말랐다. 미소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 네? 왜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오셨어요? 빚 때문에요? 미소는 고개를 숙였다. 네.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데 최근 몇 년 날씨가 안 좋아서 빚이 많으셔서요. 제가 맞으니까 집에 돈을 보내야 해요. 꿈이 뭐예요? 내가 물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한 질문이었다. 누군가의 꿈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었다. 미소는 잠시 눈을 반짝이며 올려다보았다. 저는 작은 꽃집을 열고 싶어요. 거? 니, 저는 꽃이 좋아요. 꽃은 빈부를 가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꽃을 보면 순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작은 행복을 팔고 싶어요. 숟가락을 멈췄다. 작은 꽃집. 수조 원대 초고층 빌딩과 리조트를 짓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아와 나는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소녀의 꿈은 작은 꽃집이었다.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부유하고 강력했지만 공허하고 의미 없었다. 이 소녀의 소박하고 따뜻한 꿈에 비하면 내 삶은 부끄러웠다. 막연한 죄책감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다 먹었다. 밥도, 국도, 반찬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 고마워, 맛있었어. 미소는 긴장했던 표정을 풀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 맛있게 드시니 다행이야. 이 집에서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 본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잤다.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된장국 냄새가 콘크리트 벽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듯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약혼식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15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모델하우스가 아니었다. 아침에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났고 저녁에는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다. 미소는 구석구석을 닦고 내가 돌보지 않아 시들어가던 화채물을 줬다. 그녀는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내 신경을 거스르기는커녕 오히려 날카롭게 곤두섰던 신경을 누그러뜨렸다. 나는 집에 더 일찍 돌아오기 시작했다. 일부러 저녁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는 주방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저 그 공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묘한 위안을 얻었다. 반면 윤서아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진우 씨, 내일이 약혼식인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드레스 마지막 피팅, 오늘 저녁 7시예요. 잊지 말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로 갈 거예요. 그 임시가정부, 보기 지저분하니까 내일은 눈에 띄지 않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치 차가운 강철 덫에 발이 끼인 듯한 기분을 느꼈다. 완벽한 계약, 철저한 합병. 내일이면 모든 것이 공식화된다. 하지만 미소가 가져온 이 작고 따뜻한 온기를 맛본 후 나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어떤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깨달아 버렸다. 초조했다. 약혼식 전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미소가 현관 옆에서 그녀의 작은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들고 왔던 낡고 작은 그 가방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 하는 거요? 미소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아, 대표님, 오셨어요. 가방은 왜 내일이 대표님 약혼식이시잖아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은 슬퍼 보였다. 저는 이제 가봐야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 따뜻함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 집은
다시 차가운 감옥이 될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 나는 서재로 들어가 어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가져왔다. 이거 가져가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지만 그녀의 빚을 갚고도 남을, 어쩌면 그 작은 꽃가게를 차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이었다. 미소는 봉투를 보더니 마치 벌레를 본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뭐예요? 월급이요. 그리고 보너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 월급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렇게 큰 돈은 못 받아요. 그냥 받아요. 빚도 갚고 꽃가게도 차리라고. 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당황이나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자존심을 보았다. 대표님은 저를 불쌍해서 걷어주셨고 저는 그 대가로 밥을 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 돈은 이건 아니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움직였다. 서아조차도 돈과 지위로 얽혀 있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녀가 내 돈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럼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졌다. 내일 아침에 가요. 오늘 밤만 더 있다가. 밖은 이미 어두웠고 내일 아침에 내 기사편에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겠소. 그것은 변명이었다. 나는 그저 이 온기가 하룻밤이라도 더 머물기를 바랐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을 비췄다.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야 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교감.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 미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떠날게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가 막 부엌으로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띵동. 현관의 도어록 소리가 아니라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거실과 엘리베이터 홀을 가르는 중문이 스르르 열렸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윤서아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팅된 약혼식 예복용 드레스 중 하나를 입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억 원대의 가치를 걸친 모습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현관에 얼어붙은 나와 내 등 뒤에 숨다시피 서 있는 미소, 그리고 바닥에 놓인 그 낡은 보따리를 차례대로 훑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진우 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에 그 비즈니스적인 톤이었지만 그 밑에는 억눌린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죠?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낡은 스웨터를 입고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미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값비싼 카펫에 떨어진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스와야, 그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해? 그녀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내가 보아왔던 우아하고 지적인 윤서아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오해? 지금 이 꼴을 보고 나더러 오해를 하라고요?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미소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미소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 이게 뭐야? 그녀가 미소의 얼굴 바로 앞에 손가락질을 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시골 거지인데 감히 여길 어디라고 발을 들여? 냄새나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찢을 듯이 날카로웠다. 서아야, 말 가려서 해. 그분은 내가. 당신은 닥쳐요. 그녀가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노려봤다. 젊은 여자, 낡은 옷, 그리고 내일 약혼할 남자의 집. 그녀의 머릿속에서 역겨운 시나리오가 완성된 듯했다. 아, 그랬구나. 이게 당신 취미였어, 박진우? 그녀가 경멸스럽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이렇게 어리고 천한 것들 데리고 노는 거? 그녀는 다시 미소에게 시선을 돌렸다. 니어. 미소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얼마 받았어? 엉? 약혼식 전날 밤에 남자 홀려서 한몫 챙기려고 했어. 이 더러운 년.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미소가 겁에 질려 손을 내저으며 울먹였다. 닥쳐. 짝! 일장에서 들었던 내 뇌리를 떠나지 않던 그 소리. 서아의 손바닥이 미소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갈겼다. 미소가 윽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약혼녀. 태양그룹의 후계자. 그토록 우아하고 완벽했던 여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찬 낯선 여자였다. 서아는 숨을 헐떡이며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열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미소의 얼굴을 향해 그것을 뿌렸다. 이거면 돼? 엉! 이거 먹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더러운 냄새 피우지 말고. 돈다발이 미소의 머리와 어깨 위로 흩어졌다. 땡장! 서아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나나 미소에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을 향해 내던졌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돈다발과 미소의 눈물 위로 흩뿌려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이 윤서아의 현실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를 벗겨낸 그 안에 잔인하고 공허한 민낯. 나는 주저앉아 있는 미소를 바라봤다. 그녀는 뺨을 감싸 쥔 채 돈다발과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내 완벽한 약혼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분노로 어깨를 들썩이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떤 괴물과 계약을 맺으려 했는지 그제야 똑똑히 알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서아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 사이에서 울음을 삼키는 미소의 흐느낌만이 거실을 채웠다. 나는 그 광경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완벽한 약혼녀, 내 완벽한 파트너. 그녀는 지금 경멸과 분노에 차서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그때 미소가 흩어진 돈을 주우려 비틀거리며 손을 뻗었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그 돈에 섞여 있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연약한 손길이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뺨을 때린 그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나는 서아를 지나쳤다. 그녀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그녀는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소에게 다가갔다. 나는 입고 있던 수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고 있는 작은 어깨 위를 덮어주었다. 값비싼 울 원단이 붉은 와인에 젖어들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부축했다. 괜찮소?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대표님, 미소는 내 재킷을 붙잡고 공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그때였다. 내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서아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박진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과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앞에서. 당신, 지금 나 대신 저 천한 계집애를 감싸는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소리쳤다. 제정신이야? 내일이 약혼식이야. 태양그룹하고 제2괴비가 합병하는 게 달린 약혼식이라고. 당신, 지금 이딴 년 하나 때문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택해 박진우. 나야 아니면 저거야. 그녀는 미소를 저것이라고 불렀다.
태양그룹이야. 아니면 저 쓰레기 같은 동정심이야. 그녀는 내가 당연히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평생을 이성과 계산에 따라 움직여온 박진우였으니까. 이 결혼을 깨는 것은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와도 같았다. 나는 미소를 내 등 뒤로 살짝 밀었다. 그리고 서아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나는 그녀가 그토록 찬양했던 나의 포커페이스로 그녀를 바라봤다. 감정 없는 얼굴. 하지만 이번에는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정이었다. 퀴소헤이.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기가 뭘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뭐라고? 전부 다 취소하라고 했어.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약혼식, 결혼,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합병 계약까지 전부 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아는 박진우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대표님, 안 돼요. 저 때문에. 등 뒤에서 미소가 울먹이며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녀는 이 결정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집을 둘러봤다. 와인과 돈과 깨진 유리로 엉망이 된 내 완벽한 펜트하우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묘한 자유로움이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이 순간 나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끔찍할 정도로 자유로웠다. 나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경비실이었다. 보안팀. 지금 즉시 펜트하우스로 올라와서 윤서아 씨를 밖으로 모셔다 드려. 서아는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요,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나가. 계약은 파기되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예상했던 대로 폭풍은 거셌다. 약혼은 파기되었고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무산되었다. JW 아키텍스의 주가는 폭락했다. 윤서아의 가족은 언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약혼녀를 버리고 어린 여자에게 빠진 정신 나간 CEO가 되었다. 나는 싸우지 않았다. 이사회는 나를 해임했다. 나는 순순히 물러났다. 나는 그 춥고 공허했던 펜트하우스를 팔았다. 내 명의의 모든 주식과 사치품을 처분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났다. 사람들은 박진우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수군거렸다. 나는 내가 길을 잃었던,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양평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서아가 떠난 후 나는 엉망이 된 거실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미소에게 그 돈 봉투를 다시 쥐어주었다. 이건 동정이 아니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빚진 값이야. 내 목숨을 구해준 값.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강제로 그녀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걸로 빚 갚지 마요. 빚은 내가 해결할 테니. 이걸로 당신 꿈을 사요. 그 꽃가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를 시켜 그녀가 서울을 떠나고 안전하게 바리스타 학원과 작은 방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가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철저히 고용주의 마지막 의무로서 처리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양평의 한적한 강변 언덕에 있는 작은 2층 집에 산다. 나는 가진 돈을 털어 낡은 집을 샀다. 마천루를 설계하던 나는 이제 1층의 작은 북카페를 겸한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거창한 이름도 없다. 그냥 진우의 작업실이다. 나는 이제 수천억 원짜리 리조트가 아니라 시골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버스 정류장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아담한 전원주택을 설계한다. 가을이다. 창밖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제도판 앞에 앉아 연필을 깎고 있었다. 그때
구수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고개를 들자 따뜻한 커피 잔을 든 미소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1년 전에 그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단발머리는 생기가 넘쳤고 깔끔한 바리스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몇 달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들고 이곳을 수소문해 찾아왔다. 대표님,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고용했다. 이번에는 임시가 아니었다. 대표님. 그녀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따뜻한 친밀함이 묻어났다. 또 점심 걸으셨죠? 그녀가 내 책상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잔소리를 했다.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그녀가 내민 잔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고마워요, 강 실장.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었다. 그것은 서로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목격하고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기꺼이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두 영혼의 동반자 관계였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세상을 잃었다. 성공, 명예, 부. 그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총수 박진우는 죽었다. 이제 나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한 이 작은 시골집에서 가을 햇살을 받으며 도면을 그리는 그냥 박진우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쨍그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와인잔이 떨어지며 내는 파열음은 그 어떤 소리보다 날카로웠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리고 그 파열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이 천박한 건 대체 뭐야?